도현 씨 너무 좋아요. 더 세게 해주세요. 제발 오늘만은 환자가 아니라 그냥 남자로 있게 해주십시오. 낡은 모텔방, 그의 뜨거운 숨결이 제 귓가에 닿는 순간 저는 대답 대신 그의 입술을 막았습니다. 의사 가운을 벗어 던진 그날 밤 저는 환자의 몸이 아닌 한 남자의 몸을 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 모든 것을 무너뜨릴 지옥의 시작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강남에서 비뇨기과를 운영하고 있는 40대 의사 박지현입니다. 오늘 저는 환자와의 선을 넘어버린 제 위험한 선택과 그 하룻밤의 대가로 마주해야 했던 한 남자의 끔찍한 비밀, 그리고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든 처절한 사연을 고백하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제 사연에 공감이 되신다면 댓글로 숫자 2를 남겨주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일부 메마른 심장을 두드린 남자. 45, 제 삶은 잘 소독된 수술 도구처럼 차갑고 반듯했습니다. 강남의 번듯한 건물에 제 이름을 건 병원을 열었고 사람들은 저를 성공한 전문직 여성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제 진짜 삶은 먼지 쌓인 진료 기록 보관실처럼 삭막하고 찬바람만 불었습니다. 매일 아침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 병원으로 향하고 하루 종일 수많은 남자들의 아픈 곳을 들여다본 뒤 밤이 되면 텅 빈 집으로 돌아와 홀로 와인잔을 기울이는 살. 연애와 결혼은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가 된 지 오래였고 제 마음속에는 외로움이라는 병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의사인 저는 다른 사람의 몸은 고칠 수 있었지만 제 마음의 병은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그 남자가 제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차분한 목소리가 진료실을 울렸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이도현이라고 합니다. 나이는 48. 잘 다려진 셔츠에 단정한 머리, 그리고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빛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그는 다른 환자들처럼 주눅이 들거나 부끄러워하는 기색 없이 여유 있는 태도로 제 앞에 앉았습니다. 그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은 매일같이 마주하던 위축된 남자들과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제가 의사로서의 본분을 지키며 물었습니다.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습니까? 그는 희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미소는 어딘가 쓸쓸해 보였습니다. 글쎄요. 몸보다는 마음이 더 불편한 것 같기도 하고요. 의미를 알 수 없는 그의 말에 잠시 당황했지만 저는 곧 평정심을 되찾고 검진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차가운 장갑을 낀 손으로 그의 몸을 살피는 동안 진료실 안에는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청진기를 통해 전해져 오는 그의 규칙적인 심장 소리, 장갑 너머로 느껴지는 그의 뜨거운 체온. 그 모든 것이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아니, 애써 억누르고 지냈던 제 안에 무언가를 건드렸습니다. 검진을 마친 뒤 저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특별한 문제는 보이지 않습니다. 스트레스성일 수 있으니 당분간 무리하지 마시고 경과를 지켜보시죠. 그는 제 말을 가만히 듣더니 자리에서 일어나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원장님 덕분에 마음이 좀 놓입니다. 그가 진료실을 나서는 순간 저는 저도 모르게 입을 열고 말았습니다. 저 이도현 씨. 혹시 모르니 일주일 뒤에 다시 한번 와서 상태를 확인하는 게 좋겠습니다. 명백히 불필요한 검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를 이대로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의 깊은 눈빛과 뜨거운 체온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의사로서의 제 자신과 여자로서의 제 자신 사이에서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2부 선을 넘는 유혹. 일주일 뒤 약속한 시간에 이도현 씨가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는 전보다 더 편안한 모습으로 제 앞에 앉아 말했습니다.
원장님, 그동안 별다른 이상은 없었습니다. 저는 애써 태어난 척하며 다시 한번 불필요한 검사를 제안했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몇 가지 검사를 더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검사를 핑계로 그와 조금이라도 더 함께 있고 싶었고 그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의 만남은 의사와 환자의 관계를 아슬아슬하게 넘나들며 이어졌습니다. 저는 검사와 상담이라는 명목으로 그를 계속 병원으로 불렀고 그는 군말 없이 제 부름에 응했습니다. 우리의 대화는 그의 건강 상태에서 시작해 어느새 서로의 일상과 외로움에 대한 이야기로 번져갔습니다. 그는 큰 무역회사의 부장이었고 아내는 몇 해 전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하나뿐인 딸은 결혼해서 미국으로 이민을 갔고 그 역시 저처럼 텅 빈 집을 홀로 지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눈에서 같은 종류의 외로움을 발견했습니다. 진료실이라는 차가운 공간 안에서 우리 사이의 분위기는 점점 뜨거워졌습니다. 그의 손등이 제 손등에 스칠 때마다, 그의 시선이 제 얼굴에 머물 때마다 저는 온몸이 짜릿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짙은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원장님은 참 좋은 의사이신 것 같아요. 제 몸보다 제 마음을 더 잘 알아주시니. 그 말은 제 심장에 불을 질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위험한 감정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는 그에게 의사로서가 아닌 여자로서의 말을 건네고 말았습니다. 이도현 씨, 이제 더 이상 검진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제 말에 그의 얼굴에 실망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원장님.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려던 순간 제가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신 오늘 저녁에 시간 괜찮으시면 그냥 제 얘기를 좀 들어주실 수 있나요? 제 당돌한 제안에 그는 잠시 놀란 듯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이내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지연 씨. 그가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의사 가운을 입지 않은 그냥 박지현이라는 여자의 이름을. 그 순간 우리 사이에 놓여있던 마지막 경계선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병원 근처의 작은 와인바에서 만났습니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와인잔을 기울이던 우리는 이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서로에게 빠져들었습니다. 우리는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와인바를 나왔을 때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제 몸은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이대로 그를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밤이 끝나면 우리는 다시 의사와 환자의 관계로 돌아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제가 먼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올려다보며 속삭였습니다. 오늘 밤 저랑 같이 있어주면 안 될까요? 그는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택시는 도심을 벗어나 희미한 불빛이 깜빡이는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낡은 네온사인 불빛 아래 우리는 한 모텔 앞에 멈춰 섰습니다. 삼부 하룻밤의 불꽃, 그리고 제가 된 후회. 모텔방의 공기는 낡고 축축했지만 우리 두 사람의 뜨거운 숨결로 금세 데워졌습니다. 어색하게 침대 양끝에 걸터 앉아 있던 우리. 침묵을 깬 것은 그였습니다. 그가 제게 다가와 제 손을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촉촉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지연 씨, 오늘만은 환자가 아니라 그냥 남자로 당신 옆에 있어도 되겠습니까? 저는 대답 대신 그의 목을 감싸 안고 입을 맞췄습니다. 그동안 서로를 향해 쌓아왔던 모든 감정들이 그 입맞춤 한 번에 폭발했습니다. 그의 거친 손이 제 블라우스 단추를 풀고 제 치마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그의 허리띠를 풀며 그의 단단한 몸을 더듬었습니다. 우리는 짐승처럼 서로의 몸을 탐했습니다. 차가운 진료실에 의사 박지현은 없었습니다.
그저 한 남자의 뜨거운 욕망에 온몸으로 반응하는 여자 박지현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쾌감에 온몸이 떨렸고 저는 그의 품에 안겨 몇 번이고 절정을 맞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우리는 땀으로 흠뻑 젖은 채 서로를 끌어안고 누워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의 심장 소리가 제 귓가에 울렸습니다. 살아있다는 감각. 저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뜨거운 밤이 지나고 아침이 밝아왔을 때 제게 남은 것은 허무함과 깊은 죄책감뿐이었습니다. 제 옆에는 그가 없었습니다. 그는 제가 잠든 사이 쪽지 한 장 남기지 않고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마치 어젯밤의 모든 일이 꿈이었던 것처럼 저는 텅 빈 모텔방에 홀로 남아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저는 의사로서 절대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었습니다. 환자와의 육체적 관계. 이것이 알려지는 날 제 인생은 끝장날 것입니다. 그날 이후 그는 다시는 제 병원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문자도 없었습니다. 그는 제 인생에서 완벽하게 사라졌습니다. 저는 다시 예전의 삭막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의 뜨거웠던 체온, 그의 깊었던 눈빛, 그날 밤의 모든 감각들이 제 몸에 문신처럼 새겨져 저를 매일 밤 괴롭혔습니다. 저는 그를 증오하면서도 동시에 미치도록 그리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병원에 한 통의 편지가 배달되었습니다. 발신인의 이름도 주소도 없는 하얀 봉투였습니다. 봉투 안에는 그날 밤 모텔로 들어가는 저와 이도현 씨의 모습이 찍힌 사진 여러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진 밑에는 짧은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지현 원장. 당신의 더러운 비밀, 내가 다 알고 있다. 사부 아기의 그림자. 사진을 본 순간 제 심장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려 사진을 제대로 들고 있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대체 누가 이런 짓을? 그날 밤 우리를 미행이라도 했다는 말인가?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그때 병원 전화벨이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네, 박지현 비뇨기과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기계로 변조된 듯한 소름 끼치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 원장, 사진은 잘 받았나? 저는 공포에 질려 소리쳤습니다. 누구세요? 대체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그 목소리는 제 공포를 즐기듯 낄낄거리며 말했습니다. 왜 이러냐니? 나는 그냥 정의를 실현하고 싶은 것뿐이야. 환자나 꼬드기는 나쁜 의사는 마땅히 벌을 받아야지. 안 그런가? 그는 협박을 이어갔습니다. 일단 5천만 원. 내일 정오까지 내가 지정하는 곳으로 가져와. 경찰에 알리거나 딴 생각 품으면 이 사진들이 당장 인터넷 기자들이랑 의사협회로 날아갈 줄 알아.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 모든 것이 끝장날 위기에 처한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약속 장소로 돈을 가지고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원의 한적한 벤치에 돈 가방을 놓아두고 멀리서 지켜보자 검은 모자를 눌러 쓴 한 남자가 나타나 가방을 들고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며칠 뒤 협박범에게서 또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1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는 제 딸까지 언급하며 협박했습니다. 돈을 주지 않으면 이번에는 사진을 당신 딸이 다니는 학교에 뿌려주지. 저는 유학 간 딸에게까지 피해가 갈까봐 또다시 돈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협박범의 요구는 점점 더 대담해졌고 제 병원 운영 자금은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심정으로 살았습니다. 밤에는 악몽에 시달렸고 낮에는 환자를 보는 척하면서도
누가 저를 감시하고 있지는 않은지 주변을 살피기 바빴습니다. 제 병원을 오랫동안 지켜온 김수 간호사가 제 몰골을 보고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원장님, 요즘 안색이 너무 안 좋으세요. 무슨 일 있으시죠? 저는 차마 사실대로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병원 운영이 어려워서 그렇다고 둘러댈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으로 한 여자가 찾아왔습니다. 화려한 옷차림에 값비싼 보석으로 온몸을 치장한 한눈에 봐도 상류층임을 알 수 있는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제 앞에 앉아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박지현 원장님 맞으시죠? 말씀은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긴장하며 물었습니다. 네, 그런데요.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습니까? 여자는 제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제 진료실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남편이 요즘 이 병원에 다니고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이도현이라고. 오부 안에 가면. 이도현. 그 이름이 여자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제 세상은 다시 한번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이렇게 버젓이 살아있는 아내가. 저를 찾아와 죽은 아내를 그리워하며 외롭다고 말했던 그의 모든 말은 전부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순식간에 불륜을 저지른 상간녀가 되어버렸습니다. 제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것을 본 여자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 표정이 왜 그러세요? 설마 우리이가 원장님께 자기가 호랍이라고 말이라도 했나요? 그 사람 거짓말을 참 잘하거든요. 그녀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독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이 오민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도현 씨가 부장으로 있다는 무역회사는 사실 그녀의 아버지가 소유한 회사였습니다. 이도현 씨는 대릴 사위였던 것입니다. 그녀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경멸하듯 말했습니다. 우리 남편 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즘 자꾸 주제넘게 딴 생각을 품는 것 같아서요. 특히 젊고 예쁜 여의사 선생님들을 조심해야 한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비수가 되어 제 심장에 박혔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와 그녀의 남편 사이에 있었던 그 하룻밤의 일을. 그녀는 핸드백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제 앞에 던졌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원장님, 이 병원 제가 살게요. 시세보다 두둑하게 쳐드릴 테니 깨끗하게 정리하고 강남 바닥에서 떠나주세요. 이건 경고가 아니라 제 마지막 배려예요. 그녀는 제게 선택을 강요했습니다. 병원을 팔고 조용히 사라지거나 아니면 모든 것을 잃고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거나. 그녀가 진료실을 나선 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배신감과 수치심 그리고 분노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도현. 그 남자는 처음부터 저를 속일 작정으로 접근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를 협박하고 있는 사람도 바로 저 여자 오민서가 분명했습니다. 저는 이대로 무너질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사기꾼 부부에게 제 인생을 통째로 내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반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먼저 김수 간호사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다 들은 김수 간호사는 저를 꾸짖는 대신 제 손을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원장님, 혼자 너무 힘드셨겠어요. 괜찮아요.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김수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 저는 이도현과 오민서의 뒤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약점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이도현이 매주 한 번씩 같은 시간에 한적한 공원 묘지를 찾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를 미행했습니다. 그가 도착한 곳은 어린아이의 작은 무덤 앞이었습니다. 그는 무덤 앞에 국화꽃 한 송이를 내려놓고 한참 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비석에는 아이의 이름과 함께
짧은 글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하늘에게. 그리고 그 밑에는 사망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20년 전 바로 제가 대학병원에서 인턴으로 일하던 그 해였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잊고 있던 희미한 기억의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육부 20년 전의 흉터. 사랑하는 내 아들 하늘에게. 20년 전 그날. 그 두 단어가 제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습니다. 까맣게 잊고 지냈다고 생각했던 하지만 제 무의식 깊은 곳에 흉터처럼 남아있던 그날의 기억이 안개처럼 피어올랐습니다.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되었던 인턴 시절, 매일같이 밤을 새우며 수십 명의 환자를 돌보던 그때 유난히 작고 약했던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저는 병원으로 돌아와 김수 간호사에게 부탁했습니다. 수 간호사님, 혹시 20년 전 대학병원 환자 기록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이도현 씨 아들 이하늘이라는 아이예요. 김수 간호사는 인맥을 총동원해 며칠 만에 낡은 종이 차트 하나를 구해왔습니다. 차트를 넘기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담당 인턴 박지현. 제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이의 병명은 희귀 소아암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망 기록 옆에 당시 담당 교수님의 소견이 짧게 적혀 있었습니다. 화나 임종 직전 약물 투여 과정에서 담당 인턴의 미숙한 실수 있었으나 사인의 직접적인 영향은 없었음. 보호자의 강한 항해 있었으나 의학적으로 인과관계 없음으로 종결. 모든 것이 떠올랐습니다. 항암 치료로 핏줄조차 찾기 힘들었던 아이에게 정맥 주사를 놓다가 실수했던 기억. 아이의 고통스러운 울음소리. 그리고 제 멱살을 잡고 내 아들 살려내. 라고 울부짖던 한 젊은 아버지의 절규. 그 아버지가 바로 이도현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날의 충격으로 며칠을 알아누웠고 의사를 그만둘 생각까지 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 기억은 희미해졌지만 제 마음속 어딘가에 죄책감의 응어리로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이도현은 저를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고 제게 접근했던 것입니다. 그가 제게 보였던 외로움, 그가 제게 속삭였던 달콤한 말들, 그 모든 것이 20년 묵은 증오심을 숨기기 위한 가면이었습니다. 그 하룻밤은 사랑이 아니라 그의 처절한 복수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오민서, 그의 아내는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일까? 그녀는 남편의 복수를 돕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을 조종하고 있는 것일까? 그때 오민서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전보다 더 차갑고 위협적이었습니다. 박 원장, 아직도 결정을 못 내렸나 보네. 내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다는 걸 알려줘야겠어요. 다음 날 유학 간 제 딸에게서 울먹이는 목소리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이상한 일이 생겼어. 어떤 아줌마가 학교 앞에 찾아와서 엄마가 한국에서 아주 나쁜 의사라고 남자 환자나 꼬시는 사람이라고 소리치고 갔어. 엄마,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올 것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오민서는 제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저는 오민서에게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그녀를 불러냈습니다. 장소는 20년 전 이하늘 군이 마지막 숨을 거두었던 지금은 폐쇄된 대학병원의 옛 소아암 병동 앞이었습니다. 7부 복수의 서막. 약속한 시간, 낡은 병원 건물 앞에 오민서가 값비싼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녀는 먼지 쌓인 건물 입구를 보며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이런 냄새 나는 곳에 날 왜 부른 거죠? 저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며 차갑게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남편의 복수가 시작된 곳이니까요. 그리고 오늘 그 복수가 끝날 곳이기도 하고요. 제 말에 오민서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네. 복수라니? 모르는 척하지 마세요.
당신 남편 이도현 씨가 20년 전 여기서 죽은 자기 아들 때문에 저한테 접근했다는 거. 그리고 당신이 그 뒤에서 이 모든 일을 조종하고 있다는 거 다 알아요. 제 폭로에 오민서는 잠시 당황하는 듯 했지만 이내 다시 차가운 미소를 되찾았습니다. 알고 있었다니 얘기가 빠르겠네. 그래요, 맞아요. 그 남자의 구질구질한 복수극, 내가 좀 도와주고 있는 중이에요. 불쌍하잖아요. 20년 동안 죽은 아들 하나 못 잊고 사는 남편을 둔 아내의 심정. 당신이 좀 이해해줘야지. 그녀의 뻔뻔한 태도에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당신 정말 이도현 씨를 사랑해서 돕는 거 맞아요? 아니면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건물 뒤편에서 한 남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이도현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제가 알던 그 부드러운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증오와 슬픔으로 뒤엉킨 낯선 남자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제게 다가와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야 모든 걸 알았나 보군, 박지현 선생. 그는 저를 지현 씨가 아닌 박지현 선생이라고 불렀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어. 20년 전 그날 당신의 그 서툰 손길이 내 아들의 마지막 숨을 더 고통스럽게 만들었다고. 나는 그날 이후로 단 하루도 당신을 잊은 적이 없어.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당신도 똑같이 느껴봐야 해.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이 하나씩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 어떤 건지. 내가 평생을 바쳐 이룬 병원, 내 명예, 그리고 내 귀한 딸까지. 내가 전부 다 짓밟아 줄 테니까. 저는 그의 절규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의사로서의 제 작은 실수가 한 사람의 인생을 20년 동안 지옥 속에 가두었다는 사실이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제 실수가 하늘군을 죽게 한 건 아니었어요. 그 아이는. 하지만 그는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닥쳐. 내가 뭘 알아. 내가 내 아들의 고통을 뭘 아냐고. 그는 제게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당신 손으로 병원 문을 닫고 의사 면허를 반납해. 그리고 내 눈앞에서 영원히 사라져. 만약 그러지 않으면 당신 딸이 미국에서 어떻게 될지 장담 못해. 그들 부부는 그렇게 저를 버려두고 차를 타고 사라졌습니다. 저는 폐허가 된 병원 건물 앞에 홀로 남아 차가운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팔부 아내의 진짜 얼굴. 저는 모든 것을 포기할 준비를 했습니다. 병원 문을 닫고 끔찍했던 모든 기억을 묻고 조용히 사라질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은 제 유일한 조력자 김수간호사였습니다. 원장님, 이대로 포기하시면 안 돼요. 이건 원장님 잘못이 아니잖아요. 제가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저 때문에 이도현 씨가 20년 동안 고통받았어요. 제가 죗값을 치르는 게 맞아요. 김수간호사는 제 손을 잡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무언가 이상해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오민서라는 여자 보통 내기가 아니에요. 남편의 복수를 돕는 순종적인 아내가 절대 아니라고요. 김수간호사는 그동안 자신이 알아낸 충격적인 사실들을 제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원장님, 제 조카가 흥신소에서 일하는데 제가 몰래 부탁해서 좀 알아봤어요. 그런데 이도현 씨 아들 이하늘 군, 오민서 씨의 친아들이 아니었어요. 이도현은 오민서와 결혼하기 전 다른 여자와의 사이에서 하늘이를 낳았다고 합니다. 그는 오민서 집안의 도움으로 사업을 일으키기 위해 사랑했던 여자와 아들을 버리고 대릴 사위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김수간호사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민서는 처음부터 그 아이를 눈엣 가시처럼 여겼대요. 남편의 과거이자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존재였으니까요. 아이가 죽었을 때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지도 모를 여자예요.
김수간호사의 말은 제 머릿속을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오민서의 진짜 목적은 남편의 복수를 돕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복수국을 이용해 남편의 과거와 연결된 마지막 끈인 저를 제거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도현을 자신의 완벽한 소유물로 만들려고. 저는 이 끔찍한 진실 앞에서 치를 떨었습니다. 한 남자의 순수한 부성애를 자신의 더러운 욕망을 위해 이용한 악마 같은 여자. 저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제 명예뿐만 아니라 20년 전 죽은 한 아이의 영혼을 위한 싸움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20년 전 저의 담당 교수님이셨던 분을 수소문에 찾아갔습니다. 은퇴 후 시골에서 작은 병원을 운영하고 계신 교수님은 저를 보자마자 그날의 일을 기억해냈습니다. 박 선생 아니신가? 그때 그 일 때문에 마음고생이 많았지. 내가 분명히 말했지만 그건 자네 실수가 아니었어. 아이는 이미 가망이 없는 상태였고 자네는 최선을 다했어. 그 압이 되는 사람이 하도 극성이라 내가 차트에 그렇게 기록해두긴 했지만 말이야. 교수님의 증언은 제게 천군만마와도 같았습니다. 저는 교수님께 모든 것을 털어놓고 도움을 청했습니다. 교수님은 제 이야기를 듣고 함께 분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게 결정적인 증거 하나를 건네주셨습니다. 당시 병원에서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녹음해 두었던 이도현 씨와의 상담 녹음 테이프였습니다. 그 안에는 아이의 상태를 설명하고 제 실수가 사인이 아님을 납득시키는 교수님의 목소리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성을 잃고 분노하는 이도현 씨의 목소리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저는 오민서에게 연락했습니다. 병원을 넘기겠다고. 대신 마지막으로 당신 남편과 셋이서 만나 제 손으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제 제안을 의심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구부 진실의 심판. 약속 장소는 제 병원 원장실이었습니다. 제 인생이 시작되었고 또 끝날 뻔했던 바로 그곳에서 저는 마지막 심판을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이도현과 오민서가 나란히 들어왔습니다. 오민서의 얼굴에는 승리자의 미소가, 이도현의 얼굴에는 차가운 복수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오민서가 병원 양도 계약서를 제 앞에 내밀며 말했습니다. 자, 여기에 도장만 찍으면 모든 게 끝나요, 박 원장. 저는 계약서를 밀어내고 대신 낡은 녹음기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도장을 찍기 전에 이걸 먼저 들어보시죠. 저는 녹음기를 틀었습니다. 20년 전 대학병원 상담실의 공기가 원장실 안에 되살아났습니다. 아버님 진정하십시오. 아이는 이미 의학적으로. 닥쳐. 내 아들 살려내. 다 너희들 때문이야. 특히 그 어린 여자 인턴.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자신의 젊은 시절 목소리에 이도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오민서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녹음을 끄고 이도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20년 동안 당신은 저를 원망하며 사셨겠죠. 이해해요. 하지만 당신의 그 슬픔이 당신 옆에 있는 저 여자의 무기가 될 줄은 상상도 못하셨을 겁니다. 저는 김수간호사가 구해온 서류 몇 장을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그것은 오민서가 협박범을 고용한 계약서와 돈을 보낸 계좌 이체 내역서였습니다. 당신의 아내는 당신의 복수를 도운 게 아니에요. 당신을 자신의 세장 안에 완벽하게 가두기 위해 당신의 과거를 지워버려려 한 겁니다. 당신의 아들 하늘이의 존재까지도. 이도현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아내를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뭐라고? 저는 마지막 증거를 꺼냈습니다. 오민서가 저를 제거하기 위해 고용한 남자와 통화하는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그 의사년 아주 제대로 밟아줘.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 그 남자의 과거는 이제 지긋지긋해. 죽은 아들 그림자도 보기 싫다고.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도현은 배신감에 몸을 떨었습니다. 그는 아내를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당신 어떻게 나한테 하늘이한테 이럴 수가 있어? 오민서는 모든 것이 들통나자 가면을 벗어 던지고 악을 썼습니다. 그녀는 저와 이도현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래, 그랬다. 왜? 그 죽은 애가 뭐가 그렇게 대수라고. 당신은 내 남편이야. 내 거라고. 그런데 당신은 20년 동안 그 죽은 애한테만 매달려 살았잖아. 난 그 그림자가 지긋지긋했다고. 당신들 둘 다 평생 불행하게 살다 죽어버려. 그 순간 원장실 문이 열리며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오민서는 공갈 및 협박, 교사 혐의로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고 원장실에는 저와 이도현 단둘만 남았습니다. 그는 무너져 내린 모습으로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아주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내가 틀렸소. 20년 동안 내가 괴롭힌 건 당신이 아니라 내 자신이었소. 그리고 내 아들이었어.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10부 흉터 위에 피는 꽃. 오민서는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도현은 아내와 이혼하고 장인이 운영하던 회사에서도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그의 인생을 지탱하던 복수심과 거짓된 성공이 모두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제 병원은 다시 예전의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협박도 감시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그 하룻밤의 불꽃은 제 인생에 지울 수 없는 흉터를 남겼습니다. 몇 달 뒤 이도현이 제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예전의 그 말쑥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수척해진 얼굴에 평범한 옷차림을 한 그저 평범한 중년 남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제게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병원 근처의 작은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우리는 처음으로 의사와 환자도 복수자와 피해자도 아닌 그저 사람 대 사람으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아들 하늘이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이가 얼마나 예뻤는지, 얼마나 똑똑했는지. 그의 눈에는 20년이 지나도 마르지 않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하늘이는 마지막까지 아빠를 정말 사랑했을 거예요. 그날 이후 우리는 가끔씩 만났습니다. 우리는 연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도 없었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대신 우리는 세상에서 서로의 아픔을 가장 잘 이해해주는 유일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하늘이의 묘를 찾아가기도 하고 말없이 강변을 걷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제 마음의 상처도 조금씩 아물어갔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날 밤의 일을 후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저의 외로움이 불러온 위험한 선택이었지만 그 선택이 아니었다면 저는 20년 전에 제 잘못과 마주할 용기도 한 남자의 깊은 상처를 보듬을 기회도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느 날 저녁 진료를 마치고 텅 빈 원장실에 홀로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강남의 화려한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저 불빛들이 저와는 상관없는 차가운 도시의 소음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저는 이제 외롭지 않습니다. 제 삶은 여전히 고요하지만 더 이상 삭막하지 않습니다. 그 하룻밤의 불꽃은 제 모든 것을 태워버릴 뻔했지만 결국 제 안에 잠들어 있던 인간 박지현을 다시 깨워주었습니다. 저는 이제 의사로서 그리고 한 여자로서 제게 주어진 삶을 온전히 살아갈 것입니다. 제 흉터 위에 아주 작고 소중한 희망의 꽃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마무리. 제 기구하고 아팠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의사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결코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했던 제 자신이 한때는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실수가 아니었다면 저는 평생 차가운 진료실에 갇혀 제 자신을 돌아보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실수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상처를 보듬으며 앞으로 나아가는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위로와 성찰의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 한마디가 제게는 앞으로 살아갈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